네, 반갑습니다. 모든 뉴스의 시작 주권방송 뉴스타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983 버마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요. 1983년 10월 9일 버마, 현재는 이제 미얀마라고 불리죠. 버마의 수도 랭군에 있는 아웅산 묘소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두환을 수행하던 외교사절 포함해서 17분 한국인 그리고 4명의 버마인이 폭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의한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남과 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세계적인 논란이 일어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기록을 찾아서 34년 전 사건이죠. 이 의문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또 펴내신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게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요. 1983 버마, 이게 34년 전 얘기인데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한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10월 9일,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그 서남아시아 몇 개 나라를 방문한다 이래서 그 첫 방문지가 버마였고요. 네. 방문한 첫날 그 아웅산 묘소라 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 같은 곳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엘링턴 뭐 묘지 같은 곳입니다. 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묘소에 헌화를 하는 그 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일정이 있었었죠. 그 헌화하는 그 일정 중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 이제 미리 도열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장관급, 차관급 인사 10여 명이 그대로 폭사한 사건이란 말이죠. 네네.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 당시에 그리고 또 당시 장세동 경호실장 등 몇 사람은 뒤늦게 출발을 해서 폭사를 면했다. 그래서 구사일생했다라는 사건입니다. 네. 이게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 막 폭발한 그 묘지 네.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하는 그 무슨 군악대인가요? 예행 연습 때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다행히 폭살을 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버마 아웅산 사건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룬 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뭐 그 사건을 소재로 해서. 소재로. 네. 이 책이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책을 왜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왜 썼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뭐 사건의 진상을 한번 밝혀보고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아까 초등학교 때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80년대 상황이 뭐 같은 시대를 산 분들은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 학생 운동권의 그 맹렬한 반대 이런 게 아주 거의 뭐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특히 서울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가운데 저런 사건이 터졌고 저 사건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의문을 갖게 됐던 거죠. 저 사건 터졌을 때 이미 학교에서는 뭐 대자보가 수두룩하게 붙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논의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저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뒤로 또 이렇게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기자 생활하면서도 남북관계부나 뭐 북한부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건을 좀 더 관심 갖고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다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근데 기자신 분이시잖아요. 현직 연합뉴스 기자이신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신분적인 위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좀 더 길어지는데 자, 우리가 기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면 기사를 써야 맞죠. 기사로 써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써야 되는데 저런 사건을 기사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죠. 지금의 언론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 이야기를 가지고 진상을 규명해 보고자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지금 이제 방송 얘기 많이 나오는데 MBC나 KBS가 한창 살아 있을 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정도 프로그램에서라면 한번 다뤄볼 만하지도 않았을까 생각도 되지만 제가 일하는 연합뉴스나 뭐 다른 데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사는 쓸 수 없고 그러나 나름대로 문제 의식은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 의식 갖고 싸우다가 조금씩 이제 자료가 이제 축적되면서 이건 결국 책으로 낼 수밖에 없겠다 해서 내게 됐습니다. 이게 출판했을 때가 박근혜 치하 아닌가요? 출판은 올해 6월 10일 날 했는데요. 6월 10일 날. 네. 이제 제가 출판사가 박종철 출판사라서 마침 또 60항쟁에 맞춰서 이제 그날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쓰기 시작한 거는 한 2년이 넘었죠. 그 계기는 이제 자주지간 거기까지만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때였냐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또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기자 신분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이렇게 사명감이 바탕이 뭘까요? 사명감? 이거를 어쨌든 책으로라도 출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의 바탕?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책을 냈냐고 물으셨을 때 대답한 대로 그냥 일단 사건의 진상을 한번 밝혀보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한번 밝혀보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고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냥 그 83년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후 얘기를 다 다루신 거라 그래서 이 책을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자료를 확보하든가 이런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쓰기 시작한 게 2년이고요. 쓴 게 2년이고 자료 준비는 뭐 훨씬 더 오래됐다고 봐야죠. 본격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책을 쓰자 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사건을 늘 이제 저 사건이 머릿속에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 시대 얘기나 전두환 정권 얘기나 그 시대를 같이 전두환 정권에 속했던 어떤 사람이 회고록을 쓴다 그러면 그 회고록을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에 그 당시 노신영 총리가 되는데 저 사건 때는 안기 부장이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장. 2000년에 총리를 아니 저 사건 때 1983년 당시 사건 때 안기 부장이었고 2년 뒤에 안기 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책을 당하지 않고 2년 뒤에는 오히려 영전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노신영 씨인데 그분이 이제 2000년에 책을 펴내죠. 노신영 회고록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책이 나올 때나 어떤 뉴스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건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꾸며졌겠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이었죠. 아니 이런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그 책에 나와도 별 관심이 없을 텐데 어쨌든 쭉 그러니까 사명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책이 잘 안 읽힙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듯이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이렇게 제 생각만 풀어 쓴다면 오히려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자들은 읽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거 당신 생각을 정리한 거 아니냐.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었고 그런 시작되는 사건이 어떻게 조작이 돼서 어떤 결론을 거치는데 나는 왜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를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길어지기도 하고 오래전 사건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읽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시대 배경이 쫙 이제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실 거를 좀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면 이 책에서 그래서 주장하시는 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에 의한 테러 사건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결론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저지른 테러가 아니다라고 저는 본 거고 그걸
왜 아닌지를 저는 설명을 한 거죠. 네. 북한이 저지른 테러 일리가 없다는 거를 제 나름대로 좀 논리적으로 풀어 쓴다고 쓴 것이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 좀 더 추가를 하면 북이 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아웅산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시네요. 북이 한 사건이 아니면 네. 누군가가 했을 것이고 네. 사건은 벌어졌으니까. 근데 누가 했는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자작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전두환 정권이 했는가 싶었는데 당시 정황을 따져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단독으로는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미얀마와의 관계라든가 네. 또 저 사건이 노리는 목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단독 정권 사건일 수가 없고 그 전두환 정권을 사실 뭐 출범시키는데 전두환 정권을 만드는데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도왔던 네. 미국이 관여한 사건이고 아마 같이 공모를 한 사건이 아닐까. 공모.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예민한 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뭐 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사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이런 분들까지 다 연관되는 문제라 굉장히 예민한데 시원시원하게 그냥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봐온 바에 따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 네. 그래서 제 책에 딱 보니까 그러면 그때 동원됐던 혹은 그때 당시 현장에서 체포했던 2명인가요? 그렇죠. 북한 공작원이라고 네, 얘기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생포된 사람이 2명인 그렇죠. 거죠. 네.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은 죽었죠. 북파 공작원이라고 주장되는 3인조가 투입이 돼서 하나는 네. 죽고 둘은 생포가 된 걸로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그러면 버마에 체포가 돼서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체포가 돼서 한 사람은 현지에서 사형을 당했고 네. 또 한 사람은 25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네. 죽었다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확인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차후전 정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뭐 정부 그렇죠. 공식적인 결론이 그런 것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버마 당국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없나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없다고 또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책을 쓰게 되는데 또 하나의 그 동기가 됐던 것인데 2013년에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네. 그 저자는 라종일 씨고요. 네. 라종일 씨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주일대사 주영대사 그리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국가정보원 해외 담당 차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네. 저 사건 때. 저 사건 때가 아니라 이제 김대중 김대중 정부 때. 네. 근데 이제 그때 김대중 정부 초기에 그분이 1998년이죠. 버마에 가서 저 사건의 주범인 강민철, 당시 감옥에 있던 강민철과 한국 측 정부 당국자 간의 면담을 주선했다라고 그 자신이 쓴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에서 밝힙니다. 자기가 그 국정원 차장으로서 버마에 가서 강민철과의 면담을 처음 시도했다라고 네. 밝히는 거죠. 네. 근데 라정일 선생도 그 책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강민철이 죽었다고는 하는데 죽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유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대체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그분도 밝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식적인 결론으로 유포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정부 당국 차원에서의 기록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형, 한 사람은 죽었다.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현지에서 사형당했고 한 사람은 감옥살이 하다가 현지에서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확인될 수 없는 거라. 거의 이제 결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민철을 포함한 사형당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북파 공작원에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확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책에서는. 근데 북파 공작원 일 수밖에 없다라고 일 수밖에 없다. 네. 북파 공작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네. 네, 제 나름대로 추정이겠죠. 네네. 근데 그런 근거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건이 북한에서 한 게 아니라면 남한에서 했다고 당시 정권과 남한이 아니고 당시 전두환 정권과 또 전두환 정권을 뒤에서 배후에서 밀어주고 있는 미국 정보 당국이 같이 했다고 봐야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진짜 한 그 범인이라면 네. 그건 북파공작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북파공작원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분이 또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라종일 씨가 네. 라종일 씨가 쓴 책에 또 이제 그분은 북파공작원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책에서는. 네. 강민철이라는 북한의 공작원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를 쓴 건데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이건 북파 공작원들이 늘 해오던 얘기란 말이죠. 자기들이 훈련받았던 내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한에서 이제 우리 북파 공작원들이 막 한스럽게 풀어놓은 얘기들이 많아요. 네네. 우리는 어릴 때 정말 북파 공작원에 차출이 돼서 물색이 돼서 할 짓 못할 짓을 다 했는데 국가는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주로 많이 나왔죠. 그 인터뷰 증언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함을 이제 호소한 거죠. 그분들은. 응?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뭐 어떤 짓을 했고 하는 거를 그 라종일 씨가 쓴 책에 그대로 거의 나와 있단 말이죠. 비슷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강민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받았던 훈련 과정 자체가 실제로는 북파공작원이 받는 거랑 거의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네. 혹시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 예를 들면 뭐 군인들의 훈련 과정이라는 게 좀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북한에서 했다면 북한 공작원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북한에서 한 사건이 아니라면 북한 공작원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김현희 사건에 대해서 유출해 보면 네. 그것도 이제 결론이 좀 아직도 확신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어릴 때는 북한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네. 뭐 인민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4학년 한 10살쯤 때까지는 북한에서 아역 배우를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과정인지 탈북을 했고 그것이 납치였는지 자발적인 뭐 탈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파 공작원으로 또 공작원으로 양성이 됐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글쎄 강민철도 그럴 개연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그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 뭐 북한의 테러일 가능성이 없는 근거를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시죠. 보시기에. 근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북한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실패를 했고,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거의 이제 미아가 되다시피 한 결말이 나거든요.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완전히 고립을 결과를 시켜버리죠. 네. 지금 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는 관계로 저 멕시코니 페루니 무슨 또 어딘가요? 또 유럽에서는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대사를 추방하거나 무슨 뭐 관계를 격화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계속 하듯이 또 김현희 사건 때도 그런 뭐 무지개 공작이라는 걸 펼쳤듯이 이 사건에도 비슷한 작업을 했죠. 그때 늑대 사냥이라는 작업을 했고 공작을 펼쳤고 외교적인 그 공작명이 늑대 전두환 사냥이었습니다. 정권의 공작명이에요. 안기부의. 그렇죠. 그러니까 안기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달라붙어가지고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하고 관계 끊어라라는 작업들을 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펼쳤다는 얘기죠. 그 전체가 늑대 사냥. 그걸 늑대 사냥이란 말로 아마 명명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김현희 사건 때는 무지개 공작이었고 네. 뭐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 이렇게 북한을 궁지에 몰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은 그냥 어떤 일을 벌이려다가 실수해서
완전히 이제 뭐 독박을 쓴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남한은 전두환 정권은 또 전두환 정권과 미국은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실수하는 바람에 얻으려고 했던 모든 걸 얻는. 다시 물어보면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냐 또 피해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범인이 어떤 사건을 일어났을 때 그 범인이 누군가 애매할 때 그건 득을 보는 자가 누구냐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거죠. 네, 네. 특히 한반도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북한이 득 본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잃었다는 얘기죠. 그 완전한 이 사건은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북한은 모든 걸 잃고 당시 전두환 정권과 미국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정치, 경제, 국제 정치, 외교적인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를 하려면 당시 미국이 그 아시아 주변, 그 동북아시아에서 펼쳤던 그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소 전략, 대반공 전략, 또 한미일 삼각 공동체를 그 대북 적대 공동체를 그 구축을 하면서 추진했던 그런 것들에서 북한을 거의 궁지로 몰고 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여 전에 칼기가 캄차카 반도에서 격추가 된단 말이죠. 소련 곤군기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계속 연동이 된 거였어요. 네. 북한과 소련을 동시에 이제 악마의 제국으로 몰아넣는 당시 레이건 정부의 그 대소 전략이 거의 이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제 전두환 정권의 그런 작업일 수 없는 이유가 네. 당시 이제 레이건 정권의 그 80년대 초반 들어가면 그야말로 러시아에 대해서 83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83년부터 그 뭐 스타워즈 계획이라든가 그때 이제 우주 전쟁이라고 하는 네네. 어마어마한 물량의 이제 국방비를 쏟아부으면서 미사일이니 뭐 핵미사일 이런 걸 개발하는 그 군사 전략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얻은 것, 당시 미국과 함께 전두환 정권이 얻은 것은 그야말로 실로 이건 뭐 수십 년간의 외교적인 어떤 정치 군사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단 말이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북한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렇게 보면 저 사건은 북한이 단지 실수해서 어떤 일을 벌이려다 실수한 사건이라기보다도 이쪽에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은 사건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때 그 버마하고 북한 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외교 관계를 단절하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네. 이따가 뭐 전두환 정권이 얻은 구체적 이익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판도가 좀 이게 국내 판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잠깐 예. 말씀 좀 죄송한데 네. 국내 판도라면 비슷한 사건을 국내에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만 같으면 당시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국내에는 북한의 무장 공비가 전국적으로 출몰한다고 거의 매일 떠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런 사건을 저지르면 이거 북한에서 한 거다 그래도 그냥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충분했단 말이죠. 네네. 굳이 버마까지 가서 저런 일을 벌일 이유가 사실 없었단 얘기죠. 이건 우리 내부의 공작이 아니고 훨씬 더 큰 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그 관련 뭐 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안기부 단독 공작이 가능한가? 그 당시에 그 한국 정부와 버마 정부의 관계 요거부터 해가지고 안기부 단독 그 공작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뭐 근거를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이 안기부 공작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그 아웅산 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고 네. 미국으로 말하면 엘링턴 국립묘지고 일본으로 말하면 야스쿠니 신사 같은 곳이란 말이죠. 네. 물론 이제 버마가 당시 이제 우리보다 낙후된 나라였고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다른 나라에 세우는 정상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이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버마에서 정말 그런 일을 허락을 했다면 가능한 일이고
공동으로 네네. 작업을 하면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과 버마가 당시 그 전두환 정권과 버마 정권이 당시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 순방을 간 건가요? 그 버마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버마 당시에는 대통령만이 아니고 이제 뭐 외교부 장관조차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 전까지 70년대 말까지는 버마는 북한과 아주 친한 나라였어요. 북한과는 그 형제국처럼 여겨지는 비동맹 나라. 운동의 주축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비동맹 운동의 아주 주축국이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버마와 아주 소원한 관계였고 단지 70년대 말부터 버마와 어떤 이제 작업을 계속 시작하죠. 그게 아마 이제 북한과 버마가 주축이 되는 그 당시 비동맹 운동을 네. 아마 깨트리기 위한 작업을 아마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요. 네네. 안기부 단독 공작이 아니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나라 당시 전두환 정권과 버마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네. 그건 제3자가 전두환 정권과 버마를 양자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두 양자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를 보면 결국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버마 정권에 대해서 그런 공작을 70년대 말부터 비동맹 운동을 깨기 위해서 버마를 이제 비동맹 운동 세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펼쳤던 게 미국이었고 또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제 미국의 거의 미국에 의해서 옹립된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미국이 어떻게든지 전두환 정권을 국내에서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통의 이익이 이제 버마에도 적용이 되고 전두환 정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두 정권을 움직이면 저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어느 한 정권이 단독으로 벌일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버마와 당시 전두환 정권이 두 정권이 담합을 하면 가능하지만 담합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그 정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전혀. 그렇다면 버마 내윈 정권 당시 내윈 그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 당수가 내윈이었는데 내윈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동시에 주무를 수 있는 세력이 중간에 끼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 미국하고 버마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그 현황들만 좀 한두 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공작을 했고 어떻게 버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공작을 했는가? 이 책에 보면은 이 레윈 의장이라고 그랬나요? 이 네. 사람에 대한 대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내윈 정권과의 관계는 내윈이 62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네.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이제 1년 차이가 있는데 그 쿠데타를 만들 때부터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내윈 정권도 당시 이제 미국인지 그것이 영국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방 세력의 그 은밀한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한달까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내윈 정권을 조금씩 이렇게 길들여 왔던 것 같고 단지 적극적으로 내윈 정권을 이렇게 포섭하는 작업은 70년대 후반 75년, 76년, 77년 77년부터 더 본격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7년부터 IBRD나 또 아시아 개발은행 ADB나 이런 데 차관들이 이제 전폭적으로 막 버마에 지원이 되고요. 또 당시 일본이나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버마하고 조금씩 이렇게 손을 잡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버마는 그래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명하려면 이제 75년부터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비동맹 운동의 그 주축국 중에 한 나라가 또 북한이었단 말이죠. 네. 그 당시 북한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 비동맹 운동을 앞세워서 유엔을 무대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그런 요구가 거의 관철되는 시점이 75년이었어요. 당시 30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 남한의 안과 북한의 안이 동시에 이제 가결이 되는데 자주면 북쪽에서 요구한 주한미군 철수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럼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뭔가 이제 외교적인 어떤 공작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6년에
뭐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뭐 예를 들어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네네. 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 77년부터 본격적으로 버마에 대한 공작이 이제 포섭 공작이 가속화된다는 얘기죠.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내윈 정권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한달지 군사적인 군사 무기를 계속 지원한달지 이런 식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문화적으로도 뭐 책에도 나오지만 007 시리즈가 버마에 뭐 대량으로 그 유입이 상영이 되는 된달지. 거예요? 상영? 극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뭐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막 그때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참 그걸 대단히 놀랍다고 이제 그 버마를 연구하는 분들도 얘기를 해요. 네. 그 당시부터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거의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한국에서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시점이 되면 버마 정권과 미국의 그 정보 당국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좀 약간 이제 얘기를 좀 다르게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이 기존의 그 정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자작극 혹은 조작 사건이라면 그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정부 관계 관료들이죠. 요인들이었죠. 네. 장차관급들이 뭐 상당했고 거의 10여 명이 됐고 그 밖에 이제 언론인들, 기자분들 이런 기자들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두환 정권이 사실 사후 관리를 너무 완벽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례재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 사건 때 뭐 정주영 회장이나 현대 여러 그룹 회장들이 같이 따라갔다 같이 이제 전두환 그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뭐 유족들을 위해서 뭐 돈을 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을 객출을 해서 이례재단을 만들죠. 네. 그 재단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에 대해서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요. 그 대부분 죽은 사람이 다들 남자들이었으니까 그 남편들이 죽고 이제 미망인들한테는 뭐 어느 대학의 교수 자리인 준달까 어느 단체 뭐 이사장 뭐 이사 이런 자리를 계속 준다는 얘기죠. 물론 원하는 사람의 경우였겠지만 네. 그러면서 사회활동을 또 보장을 했고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슨 학업이나 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거의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활을 철저하게 챙겼구만요. 완전히 챙긴 거죠. 네. 뭐 감시를 겸해서 아마 그 사후를 챙겼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당시 한병춘 비서실장이라고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한모 교수신데 그분이 지금 세종연구소에 아마 중책을 맡고 계신 걸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래 재단이 세종연구소로 전환이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국책연구소로 좀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래 이따가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 칼 858개 사건 87년 네. 그 사건과 전혀 뭐 딴판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이제 이 사건이 다른 점이 네. 칼기 858기 사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당시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네, 갔던 네. 분들이 대다수였잖아요. 네, 네. 승무원들도 많이 계셨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냥 피해자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 운동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웅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후 관리가 워낙 철저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 건도 그런 사건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유족들 내에서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그러니까 알려진 게 없으니까 유족들이 이제 뭐 간혹 유족들의 어떤 그 의견이 표명될 때는 뭐 이 사건 10주년, 10주기, 뭐 20주기 이럴 때는 이제 또 국정원이겠죠. 안기부나 국정원이 언론사들을 동원해서 이분들의 이제 근황을 또 알립니다.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고 교수하고 있고 무슨 자녀들은 유학 가서 잘 살고 있고 이러면서 간혹 또 필요할 때는 이제 저 북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멘트를 따기도 하고 네. 아마 사후 관리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혹 제기는 전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단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 아까 이제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너무나 철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후 관리가 됐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이제 동자부 어느 산하 기관의 한 분은 이 사건 나고 3년 뒤인 86년에 자살을 하시거든요. 네.
그 자살을 했다는 소식도 거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족들의 근황을 전할 때지만 이제 나쁜 소식이었으니까 알리질 않았겠죠,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전해져서 무슨 여성 월간지에 뭐 소개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알려진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알려질 때만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아마 그 아들이 둘이었고 딸이 하나였는데 뭐 셋 다 딸은 출가했고 이미 아들 둘은 유학 가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선전이 됐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이 언제 어느 시점이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네. 단지 이제 그 친구 아주 친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를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다라고 이제 글을 썼더란 말이죠. 네. 그렇게 잘 안 된 분도 계세요. 다른 분이 뭐 다 잘 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무슨 의혹을 제기했거나 의문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이제 다 잘 뭐 이렇게 사후 관리가 다 잘 됐다는 것에서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혹시 그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은 할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이제 위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북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뭐 남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건으로 이제 됐는데 결국 전두환 정권은 어쨌든 80년 광주학살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출발한 정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학생들의 시위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전두환 정권이 얻은 이익이라 그러면 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뭐 전두환 정권을 이 극악무도한 북괴와 대치하는 남북 분단 대치 상황에서 남쪽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다라고 자리매김하는 걸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리매김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외국의 무슨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라든가 다른 외국 기관에서는 그 뒤로 전두환 정권이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논평을 해요. 또 나중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전두환 정권 출범 자체가 이제 광주 학살을 시작으로 옹립된 정권이다 보니까 그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고 거의 뭐 연일 전국적으로 그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봐라 지금 얼마나 이 남북 분단 상황이 엄중하냐 이런데 뭐 이런 강인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김현희 사건이라고 아까 이제 우리 칼 858기 사건 87년 11월 29일 있었던 사건. 올해가 30주기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라도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비해서 이 사건에 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상규명 운동을 뭐 계속 해오시고 계시고 올해 30주기 이제 활동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계속 의혹 제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김현희가 지금 가끔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해서 이 사건이 좀 알려지고 또 그거에 또 반대하는 의혹 제기도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아웅산 사건은 이런 식으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게 처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걸로 저는 대학생들 대자보 말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랬다고 보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 여건들을 철저하게 이제 원천봉쇄했고 유족들 관리 포함해서 그러니까 달리 의혹을 뭐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저만 가진 것은 아니고 단지인데 그러나 이걸 의문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증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증언이나 어떤 계기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없었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유포해 왔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런 유포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도 이 책을 쓸 땐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살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또 이 사건 관련된 또 새로운 정보가 또 퍼뜨려졌어요. 저는 그때 쓸 땐 몰랐는데 언론에
웹보드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1986년인가? 86년에 일본에서 버마 여대생이 살해가 됐는데 그 살해 현장에 그 버마 여대생은 이 아웅산 사건의 범인을 재판했던 버마 재판관의 딸이고 복잡하네요. 네, 딸이 이제 일본 가서 강민철을 재판했던 재판관의 딸이 일본 네. 가서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살해됐다. 그런데 그 살해 현장에 북한의 담배가 놓여 있었다. 이런 지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인터넷에도. 최근의 기사예요, 그게? 올해 4월 기사거든요. 그 김정남 사건을 계기로 또 그런 사건을 퍼뜨린 거예요. 뭐 이제 외교 문서 공개란 형식으로 네. 또 내놓은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저는 그 사건을 그때 책을 쓸 때 알았으면 그것도 이제 한마디 언급했을 텐데 몰랐어요. 책 쓰면서. 근데 현장에 북한 담배가 떨어뜨렸었다. 그 얘기는 또 언제 들리냐면 1973년 8월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지죠. 네. 그 호텔 현장에도 버마 담배값이 놓여 있었어요. 버마 담배값. 북한의 북한 담배가 놓여 담배값. 있었어요. 네, 네. 그 사건 역시도 이제 북한의 공작으로 만들려는 애초에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견주해 보면 이번에 무슨 83년에 일어났던 그 일본의 그 버마 여대생 살해 사건 역시도 86년 사건. 이 사건을 북한의 공작으로 만들기 위한 계속된 굳히기 작업이네요, 그렇죠. 계속 그죠? 사후 작업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 여대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정말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사건에 북한 담배가 떨어뜨려져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것도 이런 작업의 연장에서 우리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 작업을 계속합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리하고 사건.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2013년에 라중일 선생이 쓴 그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을 전후해서 그런 이 버마 이 사건을 정리하는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라중일 선생 책만이 아니고 당시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버마 주재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이었던 송영식 씨도 나의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출간을 하고요. 그것도 2013년입니다. 또 2013년에 또 당시 그 기자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박창석 씨가 또 다른 책을 내기도 하고요. 또 당시 저 사건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이제 구사일생했던 장세동 씨도 이래재단이라고 이제 오래전에 펴냈던 책을 다시 정리해서 또 2013년에 책으로 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2013년이 저 사건의 30주기였으니까 그때 그 사건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관련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때 동시에 책을 내라 했겠죠 아마. 같이 모아서 한번 책을 내봅시다 했든지 어찌됐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30주기에 맞춰서 이제 뭐 외교문서 공개라는 형식으로 한국 정부가 또 문서도 공개하고요. 근데 그 문서라는 것들이 대단히 참 제가 보기에도 부실하게 짝이 없고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 사건을 북한의 공작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그 사후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런 점에서 저거는 이건 빨리 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좀 아까 이제 왜 이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없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저 사건을 북한의 공작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작업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칼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싸움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었던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도 저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작극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자작극이라 생각할 여건이 아마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은 모조리 이제 사후 관리를 너무나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일까를 딱 생각해봤는데 이게 두 사건 자체가 칼 868 사건은 눈에 안 보였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비행기가 폭파했다고 주장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눈에 생생하게 보였단 말이죠. 어쨌든 폭탄이 터지고 폭파 현장을 그랬죠. 그래서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네. 이걸 과연 누가 했겠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북한이 했을 것이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물로 보였기 때문에 또 피 철철 흘리는 장면이 다 방송에 냈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힘들지 이유도 있을 않았을까.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중앙정부,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이어오면서 어쨌든 핵심적인 한국 사회 기본 반공줄기를 유지 보강하는 작업은 대를 이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기관들이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텐데 최근에 또 이 관련한 뭐 움직임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아까 그 최근의 움직임이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버마 여대생 네네. 일본 살해 사건 뭐 이런 것이었고요. 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 이런 사건은 계속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단 체제가 지금 온전하는 한 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천안함 사건하고 이제 어떤 견주어서 네. 비교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을 왜 비교했냐면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년 뒤에 전두환 정권은 남북 밀담을 시작하거든요. 85년부터. 85년에. 네. 그 남북 밀담이라는 얘기는 정식 남북 대화가 아니고 남북 회담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몰랐고 아는 사람 몇 안 됐을 것 같아요. 안기부 차원에서 공작 차원에서 남북 밀담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안기부장이 바로 장세동 씨죠. 네. 저 사건 때 경호실장 하셨던 장세동 씨가 안기부장으로 가고 그리고 가면서 동시에 또 그 육공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박철원 씨가 안기부장 특보로 가고 네. 아주 비밀리에 몇 사람 만의 공작으로 남북 회담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남북 회담의 주제가 뭐였느냐? 우리 남북끼리 잘해서 뭐 한번 해봅시다. 뭐 평화 통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저 사건을 북한이 인정하도록 하는 게 남쪽 당시 전두환 정권의 목표였단 말이죠. 접촉의 목표였다. 그렇죠. 네. 뭐 말로는 이제 뭐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뭐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뭐 남북교류도 할 수 있다고 말은 했겠지만 결국 주 목적은 저 사건을 북한이 했다고 인정을 하면 정상회담도 열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똑같은 패턴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 뒤에도 이제 당시 남북 회담에 그때 저 비밀 접촉했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청와대 관계자 몇 사람이 가가지고 천안함 사건을 북쪽이 했다는 것만 인정만 해주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다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북에서 보기에는 사과는 아니라도 남쪽에서 보기에는 사과라는 사과 방식의. 비슷한 것만이라도 해주면 네, 네. 뭐든지 하겠다. 아주 비굴한 태도를 가지고 남북회담을 임했던 네. 비굴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비열한 작업을 저 때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요. 앞으로 또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남북관계의 어떤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그 얘기는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얘기는 그 라종일 선생이 먼저 쓴 얘기인데 그러니까 북쪽이 하지 않은 어떤 끔찍한 어떤 테러 사건을 북쪽이 했다는 걸로 뒤집어 씌우려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건을 그 광주 학살에서 연이어진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건의 테마가 그렇거든요. 광주 학살 응징을 북한의 광주 학살 응징 테러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이 광주 성격 자체를 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광주 학살을 일으킨 장본인 전두환을 북한이 응징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테러를 저질렀다. 라는 그 테마를 딱 잡은 거예요. 네.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죠. 그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시작되는 게 저 책 첫머리에 나오는 그 최중화 캐나다 교포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또 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10여일 전이죠. 20일이 채 안 된 시점에 9월 22일 날 일어난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 사건도 근데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이 왜 일어났냐 하면 광주 학살이 자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배후에서 밀어서 전두환 정권이 창출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남쪽에서는 대학생 지식인들이 미국을 다시 보게 됐고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미국에 대해서 거세하게 저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시작된 게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었었어요. 처음 시작된 게 광주 미 문화원이죠. 네. 80년, 82년. 81년인가요? 82년 아닌가요? 81년으로 기억하는데 1년인가? 광주가. 그리고 나서 82년에 두 번째로 일어난 게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또 부산 미문화원 사건 나고 네. 또 서울 문화 또 사건이 나고 네.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대구 미문화원 사건도 이제 그 이어지는 사건들이 광주 학살에 대한 그 북한의 응징이라는 그 컨셉에서 만들어진 사건인데 대구 미문화원 사건만은 그 전과 후에 일어났던 미문화원 점거 사건과는 달리 폭탄 테러였단 말이죠. 사건 현장에 갔던 고등학생 하나가 죽어요. 그게 신고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건 대단히 이상한 사건인데. 그리고 배후 세력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 전과 이제 광주 미문화원이나 그 뒤에 부산, 서울 다 따지면 이건 전부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학생 운동 세력이나 사회 운동 진영에서. 더 많이 알려야 되니까. 또. 그렇죠. 이건 우리가 했다. 왜 우리가 했느냐. 이건 미국의 그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다. 우린 당연히 떳떳하게 처벌받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한 것인데 대구 미문화원 사건은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다른 사건과 달리 폭탄이 터져서 사람이 하나 죽었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아이인데 신고하러 갔다가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또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차우장 그런 식으로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응징 북의 응징, 북한의 응징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사건들을 연이어서 터트려오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가 이제 버마 아웅산 테러였다는 얘기죠. 네. 그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영화화 얘기가 좀 잠깐 어디서 언급됐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참 그 현재 진행이라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건인데요. 네. 아 그게 올해인가 아마 작년인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정재 프로덕션인가요? 이정재 씨가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주연도 맡고 제작비도 되고 한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최민수 씨가 또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고 그 영화 제목은 남산이고요. 네. 그 소재는 아웅산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하는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이 지출이 되다가 아마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최민수 씨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뭐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제 이정재 씨는 중단된 거 아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 사건을 가지고 아마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정재 씨 단독의 판단이었다고는 전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국정원 공작 중에 하나가 그 정권이 비판적이라거나 이런 영화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방면에 또 한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또 소위 말해서 국뽕 영화라고 하는 국가 체제를 선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파트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폭로가 됐어요. 근데 그런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웅산 사건을 또 한 번 이제 국민들한테 북한의 테러라고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려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화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반인들로서는 그렇게 기획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죠. 별로 기억도 못하는 거고 특히나 요새 뭐 젊은 영화인들로서는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이 아닌 거죠, 사실은. 기획이 있었다고 봐야죠. 아니 만들어지더라도 흥행은 실패할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선전하기 나름이니까.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책 내시고 이제 앞으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뭐 책 내고 다른 계획은 글쎄 저 처음 질문하실 때 저 책의 주제가 뭐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소재는 아웅산 테러 사건이었지만 주제는 이 나라 분단 체제를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저 사건이 이 나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몇 가지 핵심 사건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북한을 아주 극악무도한 괴뢰 집단으로 보게 만든 사건이 뭐 있다면 6.25 전쟁, 그 다음에 무슨 1.21 청와대 습격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이승복 어린이 사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8.18, 76년에 했던 8.18 뭐 사건,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다음에 또 아웅산 사건, 김현희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적대 의식이 사라질만 하면 한 번씩 일어난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제 북한을 괴뢰 집단, 극악무도한 괴뢰 집단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아웅산 사건, 김현희 사건만이 아니라 68년에 일어났던 김신조 사건이나 또 그해 일어났던 이승복 어린이 사건 마찬가지고요. 다 같은 연장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전 봐요. 예. 그래서 저 사건만이 아니고 그전 사건들도 이렇게 좀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 책을 계기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뭐 책이 많이 안 팔린 걸로 봐서는 그런 여건이 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큰 바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 책을 쓸 때 미처다 넣지 못한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더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약간의 좀 그 사소한 그 오류도 좀 있으니까 책에서 뭐 오탈자도 좀 몇 군데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작업에서 조금 더 한 번쯤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책을 첫 출간하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또 방송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현지에 계신 분이야 또. 예, 뭐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또 저 사건이 일어난 게 10월 9일이다 보니까 10월 9일 즈음에서는 한 번쯤 누군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했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갖기도 하고 또 10월 9일이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그냥 또 연휴에 묻혀서 지나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셨을 때 좀 곤란하다 했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시 마음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숨겨진 범죄 요즘 최근에 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뭐 비총 조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광주 지역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법 처리 다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서명운동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광주 학살 범죄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건데요. 이 사건의 진상도 또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